세종의 둘째 아들이 형제를 유배 사사하고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밀어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왕좌에 오른 사내인데 역사는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가 닦은 통치 체계가 이후 조선 200년을 지탱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단순히 피의 역사로 소비하기엔 너무 복잡한 인물이고, 단순히 영웅으로 포장하기엔 그의 발 아래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이 통치하던 시절은 겉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장영실의 과학기술이 꽃피우던 시대였는데, 그 이면에는 왕실 내부의 팽팽한 긴장이 언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정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장남 문종은 학문이 깊었지만 몸이 허약했고, 셋째 안평대군은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문인 기질의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그 둘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말을 잘 탔으며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고, 무엇보다 권력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세종도 수양의 기질을 알아봤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왕위 계승서열에서 수양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 문종이 있는 한 그는 평생 왕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었는지는 이후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치세는 길지 않았는데,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문종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은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속에 놓였습니다. 뒤를 이은 인물은 당시 나이 겨우 12살의 단종이었습니다. 왕이 너무 어렸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연스럽게 대신들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구조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세종시대부터 쌓아온 경력과 군사적 공적을 가진 인물인데, 단종 즉위 이후에는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과 연대해 사실상 조정을 장악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도에서 종친들의 입지는 의도적으로 좁아져 갔고, 수양의 눈에는 어린 왕을 앞세운 대신들의 집단 통치가 정상적인 왕조 질서가 아닌 사실상의 찬탈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왕을 방패 삼아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 수양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양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권람, 한명회 같은 참모들을 주변에 모으면서 철저하게 은밀한 준비를 진행했고, 거사를 위한 세력 기반을 차곡차곡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한명회는 이 시기 핵심 인물인데, 탁월한 전략적 두뇌를 가진 책사로서 수양이 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며, 훗날 조선 정치에서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형 안평대군이 문인들 사이에서 명망을 쌓아가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수양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왕자를 노린다면 신하들만이 아니라 경쟁 가능한 형제도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수양의 행보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권력 장악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모든 준비는 거사의 적절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양의 주변에서는 이미 야심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설계하고 수양이 실행하는 구조, 그 두 사람의 조합이 이 집단이 가진 힘의 진짜 원천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 깊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수양은 무장한 신복들을 이끌고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는데, 당시 관례로 보면 극히 이례적이고 대담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록과 후대 전승에 따르면 수양이 김종서를 직접 마주한 그 자리에서 철퇴로 그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황보인 등 수양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주요 대신들이 연달아 차례로 제거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양은 단종 앞에 나아가 그 밤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했다는 명목이었고, 12살의 단종에게는 반박할 힘도 없었고, 지시를 확인할 어떠한 수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쿠데타를 난을 평정했다는 뜻으로 이름 붙인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신하들, 달아오른 궁궐의 밤 공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왕. 그것이 계유정난의 풍경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틀어준 수양은 단번에 영의정 자리에 앉았는데 병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조정의 주요 요직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측근들로 매우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형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결국 사사됐고 왕실내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하나하나 철저히 제거됐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는 권력을 굳혀나갔습니다.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수양은 1455년 단종으로부터 선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이를 세조즉위라 기록하지만 그 선위에 얼마나 자발성이 담겨 있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저항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았고 그 불씨는 결국 예상한 대로 다시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세조 즉위 이후에도 흐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단종 복위를 도모했는데 창덕궁 연회를 기회로 세조를 제거하려 했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면서 발각됐습니다. 세조의 반응은 신속하고 냉혹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졌고 이들과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인물들 역시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단종 복위 운동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처형 현장에서 성산문이 세조를 향해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그 한마디가 당시 저항 세력의 신념과 정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충절을 지키다 죽은 6신하를 역사는 사육신이라 칭하며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철저히 지우려 했던 이름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남았다는 것,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단종의 최후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단종은 1457년 1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조실록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을 맨 자결로 남아있지만 후대 전승에는 사약 또는 강제 사사로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을 따르든 단종의 죽음에 세조의 정치적 책임이 깊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사와 야사가 갈리는 지점은 방식이지 그 죽음이 세조 체제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령포 인근에는 오늘날에도 단종의 자취가 남아있고 영월 지역 사람들은 수백 년이 넘도록 단종을 애도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피로 세운 권력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에도 조선 곳곳에서 그를 기리는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지만 민심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 자체가 세조 치세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세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그가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고 전합니다.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진정한 신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조는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단순히 찬탈자, 폭군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조는 즉위 이후 중앙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정비했고 군사체계를 재편해 국방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한 것도 세조입니다. 그가 시작한 법전 정비 작업은 이후 성종시대에 최종 완성 반포돼 조선 500년 통치의 근간이 됐으며 이 점에서만큼은 그의 역할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조 치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왕권의 절대화였습니다. 신하들이 주도하는 정치에서 왕이 직접 통제하는 정치로의 전환, 그것이 세조가 피의 대가로 만들어낸 조선의 새로운 통치질서였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한 건 학문 세력에 대한 철저한 견제였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흔들리던 왕권을 강력한 중앙 통제 체계로 다잡은 점은 이후 조선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 전환이 폭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조 이후 조선에서 신하가 왕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피로 닦은 길이었지만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세조는 불교를 깊이 믿었고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사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원각사 창건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피로 건설된 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덧대려는 시도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는 잔인했지만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렸지만 그건 방향 없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구조가 있었고 결과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조라는 인물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양대군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관점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60년 왕권과 신권의 균형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세조의 등장은 그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을 잡는 방식은 늘 논란이 됐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이라도 질서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정당성이 없다면 결코 진실서가 될 수 없는가? 수양대군의 이야기는 그 질문을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날카롭게 던진 사례입니다. 결국 수양대군이라는 인물을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하려 하면 역사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인물이면서 동시에 흔들리던 조선의 왕권을 철권으로 다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론으로 군주론을 썼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이론을 직접 조선의 땅 위에서 시험해본 사내였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제도를 세우겠다고 냉정하게 결단한 왕, 그것이 세조의 본질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왕자였고 동시에 가장 강한 왕권의 설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라는 것이 그를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